홍범도가 마약을 했어요. 그 사람 마약을 재배했었죠. 생계 유지 방편으로 해서 농사도 짓고 또 아편도 재배하고 책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살인을 거듭하면서 도피를 했어요. 또 여자 문제도 좀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무장 독립운동이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무장투쟁 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단체 또는 이 사람은 좀 인정할 만하다, 평가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2차 저작물을 가지고는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없고 2차 저작물은 결국 어차피 누군가가 연구해서 자기의 톤을 입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을 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견되지 않은 자료를 찾고 또 가급적이면 원전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고 이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소스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부하기는 좋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민영환의 유서를 보면은 오역이 너무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오역이 많아서 제가 보기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전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약간 그 기존 사학계의 그 입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연줄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홍범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불리한 자료에서는 홍범도의 해시태그라든지 키워드라고 그죠. 색인이 빠져요. 빼버려요. 그래서 홍범도를 검색했을 때는 그 자료가 안 나오는 거죠.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의도겠죠. 아무래도. 내가 몇 개 봤어요. 네, 의도겠죠. 심각하다. 마약 관련 소스를 찾고 있는데 홍범도가 마약을 했어요. 그 사람 마약을 재배했었죠. 재배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도피했죠. 러시아로 도피해서 이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기는 계속해서 싸우고 싶어. 그러니까 무장단을 조직해가지고 다시 국내에 진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유력자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범진이라든지 최재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애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그것도 엄청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함부로 해주지 않죠.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직업도 없었고 거기서 좀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 유지 방편으로 해서 농사도 짓고 또 아편도 재배하고 뭐 그랬다고 책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그거는 마약을 재배했다 이렇게. 네. 아편 재배를 했다고 자기 자서전에 자기가 직접 육필로 쓴 거. 물론 육필이 아니겠지만 그런 자서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죠? 선생님 말씀하신 아까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죠? 그거는 공훈사료 전시관에 공훈사료 전자사료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홍범도의 그 자서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서전은 사실 홍범도가 글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엉망이에요. 그 사람이 육필로 쓴 건지 아니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대신 써줬는지 두 가지예요. 버전이. 육필 원고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육필 원고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원본을 보면은
한글로 번역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체계가 엉망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걸 읽어보면 나와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연추 시베리아 쪽이네요. 아 저기 블라디보스톡 쪽에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쭉 나오는데 그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김인섭이 쓴 회상기를 보면은 홍범도가 이제 도피했을 때 살인을 거듭하면서 도피를 했어요. 또 여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는 이제 결혼을 말리는 그 여자의 아버지를 화가 나가지고 뭐 때려 죽이겠다든가 실제 때려 죽였어요? 예, 때려 죽이고 그것을 말리는 그 자식들 아들들까지 또 폭행해서 때려 죽인 3단으로 힘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힘이 엄청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돌로 때렸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지고 또 도망가요. 그러면 그 여자랑은 잘 됐어요? 그 여자가 제가 왜 열받았냐면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여자가 강에 빠져 죽어버렸죠. 아, 그 여자가 강에 빠져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받은 거예요. 홍범도가. 그래서 그 부친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때려서 죽인 거죠. 그래가 또 도망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예. 오빠들이네요. 그럼 오빠나 동생들. 열받으니까. 예. 그래서 열받아서 그거 죽이고 또 도망가. 그리고 신계사로 들어가서 거기 여승을 만나가지고 또 연애를 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와이프가 되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승하고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또 잡히면 또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소문이 잘못 나면은 좀 안 좋으니까 또 도망가 또 가요. 이거 버려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생활이 깔끔하지 못하고 살인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어요. 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홍범도가 한 몇 명쯤 죽인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제가 안 세봤는데 대략적으로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품삯을 안 줘가지고 그때 또 이제 공장주하고 또 몇 명을 죽였어요. 그게 한 3명인가 죽였을 거예요. 3명인가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연애하다가 그 과부하고 연애를 하다가 또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서도 부친과 아들 둘 죽였. 거기도 3명 또 죽였네. 그리고 나와서 또 도망을 가죠. 신계사의 여성을 만나가지고 또 연애를 하고 지금 자기가 밝힌 것만 해도 지금 한 몇 명 돼요. 그리고 한결같이 뭐 때려 죽인 거예요. 힘이 엄청 좋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이 아주 우스워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수틀리면 그냥 죽인다. 그게 예. 마인드였나 봐요. 그다음에 좀 의병 활동을 했잖아요. 의병 활동 한병도에서 산수에서 산수지방에서 갑산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했는데 의병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을요? 민간인도 그렇고 뭐 일본에 협조했다. 그러면은 샘플로 그냥 잡아서 죽이는 거죠. 자기가 자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썼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정규 교과 과정 또는 뭐 역사를 공부할 때는 전혀 배우지 않잖아요. 그럼 역사학자들은 이걸 다 알고 그냥 쉬쉬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소수들이 아마 김인섭이 회상기에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홍범도가 좀 과격해요. 그리고 여자를 다루는데 좀 약간 좀 문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로 도피를 했을 때도 간통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또 도망가 또 갔잖아요. 그 남편 간통 사건 당사자의 남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두들겨 맞았죠. 그 사람한테. 홍범도가 얻어 터진 거네요. 예. 두들겨 맞고 또 도망을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생활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그 죽어가지고 근데 뭐 뒤처리도 안 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물에 빠져 자살한 여성이요?
그는 연애하면서. 아, 연애하면서. 그러면 예. 또 와이프는 와이프는 신계사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 뒤처리를 하지 않고 뒤처리를 안 도망갔다. 해요. 도망을 갔다. 그때 한참 이제 쫓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없었을 여유가 거예요. 없어서 그냥 예. 처리하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근데 생각할 죽게 수 된 있고. 과정도 참 석연치 않아요. 그 보면은 일본 애들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아들 보내서 야 너 아빠한테 가서 아빠 귀순 좀 시켜 하고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오히려 홍범도가 귀를 자르면서 너가 왜 이런 부탁을 듣고 나한테 오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죽이겠다 했는데 부하들이 말려가지고 살려줬대.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학대를 해가지고 와이프가 뭐 자살을 했다든지 또 좀 뭐 어떤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가 그 자서전에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자서전은 제목이 뭐예요? 자서전이 그냥 홍범도의 자서전으로 검색이 됩니다. 홍범도 자서전 그렇게 예.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그리고 홍범도 김인섭의 회상기. 그러면 그 홍범도 자서전은 저자가 김인섭이에요. 예. 아, 김인섭. 이인섭인지 김인섭인지 잘 네, 하여튼 모르겠는데 뭐그 사람이 그 홍범도의 네. 삶에 대해서 그 자기 사람하고 연구를- 같이 좀 생활을 했었죠. 러시아에서. 홍범도가요. 예. 아, 그러면 어쨌든 1차적으로 목격하고 증언한 걸 바탕으로 쓴 뭐 거네요. 그렇죠. 평소에 들은 얘기를 썼거나. 자기가 그런데- 경험한 걸 또 썼을 수도 예. 있고요. 근데 이게 홍범도 자서전이 진위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도 의견이 막 갈려요. 이게 원래 필사본이 홍범도 자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사람이 베꼈었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인섭이라는 사람들이 이인섭인지 그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좀 깔끔하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역사학자였나? 같이, 그냥 예. 홍범도랑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이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예. 근데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러시아 쪽에 붙어가지고 볼셰비키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그 김인섭 뭐 그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는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김인섭이 맞다고 치고 그 김인섭이 홍범도에 대해서 한 증언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네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윤색이 됐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일수록 여러 사람 손에 거치다 보면은 윤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범도가 글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자기 진위를 제대로 전달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좀 약간 비판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행적을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그 육사교정의 그 흉상을 세우면서 갑자기 이제 막 논란이 막 생기고 또 문재인은 홍범도 유해를 원고를 하면서 완전 엄청난 쇼를 했잖아요. 공항에서. 네, 그리고 또 국군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예. 국군의 뿌리. 국군의 뿌리가 볼셰비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홍범도의 공적이나 행적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너무 미화를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범도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이유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말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자유시 참변에 가해자로 가담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그래도 이제 그동안 계속 비판을 받아왔던 이유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홍범도를 두둔하는 세력들이 이제 주로 그 운동권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변명하기를 그 당시 공산주의와 지금 뭐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러시아나 소련이 그 연합군 측에서 같이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항일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었다. 그런 입장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다. 별개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 또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 뜯어보면 다 논파할 수 있는 논리들이에요. 어떻게 네. 논파가 가능할까요?
이 책에는 이제 그 점을 강조했고 전편에도 홍범도 얘기를 했지만 전편에서는 주로 자유시 참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 쪽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인정받고 또 지휘관이 되고 뭐 상금이나 상패를 받고 권총도 받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중에 나온 이 신간에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사람 때문에 만주의 독립운동이 완전히 괴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만주를 이 사람이 행적이 한국 함경도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토벌되면서 러시아로 들어갔고 러시아에서 다시 중국으로 또 내려왔어요. 만주로.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러시아로 또 도망갔어요. 이게 이렇게 떠도온 거죠. 그리고 영원히 이제 러시아에서 끝난 건데 거기 보면은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만주로 넘어온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일본군과 직접 교전하지 말라는 지령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너무 확대되면은 자기들이 지금 힘드니까 이게 일본군은 어차피 그쪽에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군을 하다가도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군하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교전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다가 만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전쟁보다는 공산주의 활동을 전념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로연합선전부라고 제가 그 책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직 그다음에 활동 내용, 임무 이런 것들이 문서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 선전 활동 파괴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척살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활동이 일본에 대한 항일 무장 투쟁이 아니고 그렇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 목적으로 만주에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임정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립군들을 이제 통합시키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로연합선전부를 구심점으로 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독립군 무장 단체를 하나로 규합을 해가지고 통일된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홍범도예요. 홍범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독립군들을 하나로 모아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을 러시아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뭘 해요? 그 소련 애들의 볼셰비키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다국적 연합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차관을 임정에게다 준 거고 일단 거래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 독립군들을 담보로 해서 인질이죠, 일종의. 이렇게 병력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해서 거액의 차관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동희 일파가 중간에 인터셉트하고 임정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그냥 활동 자금으로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김리분 암살되고 김구한테 뭐 그런 복잡한 내면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임정이 얼마나 정신이 딴 데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을 볼모로 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만주의 무장 독립운동을 완전 괴멸시킨 사람들이고 홍범도는 그 주대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악질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보다는 공산주의 활동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목적으로 만주에 들어왔고 그 상황에서 봉오동 전투가 발생한 거고 봉오동 전투 끝에 이제 토벌이 너무 이제 압박이 심해져 오니까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로 독립군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홍범도 하면 봉오동 전투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그 충격적인 얘기, 뭐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살인 사건 같은 거, 홍범도가 연루가 됐었던 그 사건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봉오동 전투의 업적 때문에 그런 걸 좀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사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일을 했던 사람, 소위 말하는 큰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허물이 없겠어 하면서 덮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한국 주류 역사학계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봉오동 전투는 그 홍범도가 거기에 어느 정도 실제 그 정도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은 이제 키워진 스타예요. 키워진 스타. 근데 감도의 그 국민회라는 한인 단체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간도 지방에서 조직들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쪽에는 김자지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대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이게 싸워야 돼. 구춘선. 국민의 구춘선은 얘하고 같이 결부해야 되는데 자기는 스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를 집중적으로 키웠는데 마침 봉오동 전투가 생기면서 얘를 이제 그걸 갖다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위가 발행할 때는 일본군 12명을 주겠다라고 났는데 한 며칠 뒤에는 이게 120명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160명으로 또 늘어나요. 이게 여과 없이 임정에 전달되고 신안민보라든지 이런 데서 대서특필하고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많이 전과를 올렸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갑자기 영웅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간도에 있었을 때, 만주에 있었을 때 그 같은 독립군들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대립이 있었어요. 그냥 말싸움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총을 들고 가서 뭐 암살해버리고 그냥 우리 독립군끼리 막 충돌을 해가지고 서로 교전하고 막 그 정도예요. 특히 최진동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죠. 정말 한심한 일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다 빼고 홍범도 하면 무조건 봉오동 전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홍범도의 지시하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제 총을 쏘고 뭐 일본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봉오동 전투를 지휘한 사람은 최진동이에요. 최진동. 홍범도는 거기에 편장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고 참여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지휘는 최진동이 한 겁니다. 그만큼 최진동도 홍범도의 라이벌이었어요. 결국은 홍범도가 이깁니다. 구춘선이 홍범도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최진동의 부대를 빼돌려가지고 홍범도를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진동은 사실상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홍범도에 비해서 열세였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러시아로 건너가면서 홍범도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홍범도가 그 봉오동 전투에서 그러면 일본인 사상자가 12명이었다는 게 맞나요? 12명이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처음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간도 출병사나 이런 기록을 보면은 그때 교전 중에 사망한 사람은 하사관 1명하고 병졸 1명이에요. 그럼 2명이에요? 네. 2명이 12명이었다가 120명이었다가 150명으로 둔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확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봉오동 전투가 그렇게 부각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우리 측 기록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대본부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기 중대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 합세한 거죠. 같이 파견을 가서 합세를 한 건데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일본군은 몇 명이었죠? 그거는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150명, 160명이 죽을 수가 없어요. 100명을 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중대면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좀 수색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도망가던 중이기 때문에. 이게 6월때이죠.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1910년 10월에 몇 달 뒤에 또 청산리 전투가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뭐 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거짓말 경쟁을 한 거야.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린 3,000명, 너네 120명, 우린 3,000명 이런 식으로 거짓말 경쟁을 한 거예요. 우등불 이범석 장군이 우등불에는 처음엔 1,200명이 그리고 나서 3,000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70년대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실에 보면
복도에다가 청산리 전투 대첩입니다. 대첩해서 벽화처럼 막 그려놓고 일본 군대를 갖다가 매복해서 총 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림들이 교실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까지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자료를 공개하는 게 최근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전문 학자들이 이걸 반론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인조이 재팬이라는 일본 네티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쪽도 옹호를 하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사실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태진 교수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탈탈 털린 거예요. 이태진이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죠.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참전했던 분들 증언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 나섰는데 일개 네티즌들한테 그렇게 당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후생성에다가 사망자 명부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네요. 3,000명이 죽었으면 그 많은 사망자들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는 거짓말. 3,000명이 죽었는데 뭐 11명 이렇게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했으면 군인이 사망했으면 유족연금도 줘야 되죠. 그죠? 뭐 훈장도 줘야지. 이게 다 이게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11명으로 줄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랑촌 전투, 청산리 전투의 어랑촌 전투, 그러면 거기 보면은 3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측 기록에는 3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그 어랑촌 전투에서 그 죽은 3명을 매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본이 삽니다. 그래서 그 토지 구입 비용을 갖다가 홍정효라는 사람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홍정효가 이 땅이 얼마니까 이 돈을 나한테 주세요 하고 청구서를 일본에 제출합니다. 그 청구서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일본군 사망자 숫자는 한 1,200명 이렇게 3,000명까지 3,000명까지. 그럼 일본 측에서 말하는 팩트는 이거야 하면서 제시하는 건 몇 명인가요? 그렇죠. 11명이죠. 11명. 네, 여러 군데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그 청산리 전투가 한두 군데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전투인데 그거 다 합쳐서 11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 국군은 아니죠. 그 무장 투쟁하는 사람들의 병력은 몇 명쯤이었나요? 우리 그 의병들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예. 규모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일본 그 상대하는 일본 군들은 몇 명쯤이었나요? 그때 그 추적대가 월광 추적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추격대가 많아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군대가 커버리면 효율적인 추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실력 있는 특공대식으로 해서 한 몇십 명 단위로 조직을 해가지고 쫓아질 거란 말이에요. 많아도 100명 전후였을 겁니다. 그리고 무기도 일본이 월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전을 하게 되면 늘 우리가 불리했었어요. 도망가기 바빴죠. 그런데 이제 청산리 전투하고 봉오조정 전투의 의의는 뭐냐면 유리한 지형을 점거를 해서 일본군과 꽤 오랫동안 교전을 했다. 이 정도의 의의만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잼이 안 되는데 4시간 이상 어떤 또 봉오동 전투가 하루 종일 전투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좀 대등하게 싸웠다는 정도의 의의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하는 그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무장 투쟁 활동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뭐 병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병력, 특별히 뭐 태평양 전쟁이 시작돼서 뭐 대동아 전쟁을 했을 때는 한 300만 명, 뭐 400만 명까지 일본
군대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시기별로 다 다르죠. 시기별로 좀 차이가 네. 있죠. 근데 가장 피크 때는 뭐 한 400만 명까지 뭐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무장 투쟁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한 몇 명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3,000명에서 4,000명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죠. 그게 언제 집계가 됐냐면 그 윤상원의 논문에서 그게 한번 하나의 도표로 언제 집계가 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장 투쟁을 끝내고 러시아로 이제 전부 이동을 할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단체 조직이 쭉 나오고 소속 인원이 몇 명이었나를 갖다가 이제 집계표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3,000명쯤 되지 않았나라고 그분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그 숫자가 부풀려졌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안 그러면 돈을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관행이 광복군한테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이어지죠? 우리 쪽수를 부풀리는 거죠. 심지어는 병든 사람, 아녀자까지 부녀자까지 다 포함을 식솔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의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게 머릿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 지원금을 받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거예요. 그 중국 측에서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대존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숫자 부풀리는 거는 일종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일본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특별히 이렇게 왜곡된 사건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은 뭐 일본한테만 당한 게 아니고 뭐 한반도 역사로 보자면 뭐 일본한테도 당했지만 특별히 중국한테 역사적으로 많이 핍박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특별히 뭐 전쟁도 겪기도 그렇죠. 했었고 뭐 몽골 시대, 뭐 그 고려 시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뭐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병자호란 같은 때 많이 당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한국에서 그 조작되는 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일 감정 또는 역사 왜곡은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행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택적 반일 감정이라고 하죠. 선택적 분노 이렇게 보는 건데 진짜 분노를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일도 많잖아요. 6.25도 있고 그런 거는 싹 감추고 일본만 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에너지 응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좀 선동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라는 것은 우리 편만 선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편도 같이 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진영이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인 적이 있으면 그 적을 우선시해야 가상의 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게 일본이에요. 우파에서도 적이고 좌파에서도 적이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이쪽을 타도하면 그 다음에 또 상대방 안에 들어있는 그 잔존 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처단을 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파라는 사람들은 거기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거예요. 반일 감정이 사실상 우리 좌파들을 키워주는 자양분이다. 우리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하게 되는 거고 보세요. 내일 총선이다. 그럼 다 갑자기 MBC PD수첩에서 보수당 후보 부친이 친일파였다. 실제로 방송했습니다. 그거를 방송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 당은 원래 보수당이지만 옛날에 한민당처럼 친일당이다. 그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즘도 계속해서 그런 수법이 이어지고 있어. 뭐 대선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러면서 막 이순신 장군 막 나오고 뭐 거북선 같은 게 막 딱 나오고 옆에 민주당 애들 옆에 쫙 도열해 있고 그런 거를 갖다 포스터로 딱 내세웁니다. 얼마나 웅장해져요. 범 내려온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에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잘 알지도 못하면 독도에 가서 태극기 들고 으쌰으쌰 하는 게 여당 즉 보수당 수준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에 자꾸 넘어가요? 뭐 나경원 의원이 저기 뭐야 자민당 행사 갔다 하는 거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베 대신에 나경원을 합쳐가지고 뭐 나베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쟤들은 원래부터 저랬어. 이승만이 졸개들이야. 그 뿌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한민당이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정당의 연원을 거슬러다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민주당 뿌리가 원래 한민당이고 한민당이 친일 정당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민당이 보수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이제 자꾸 넘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이번에 뭐였죠? 8.15 있죠. 8.15 때 여당 대표들이 뭐 땅에서 뭐 독립운동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기념사하고 뭐 만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복 입고 가서 만세. 보수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당신들은 당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그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 좌파들이 한국에서 반미 감정 선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겠죠.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 네. 또 광우병 사건. 그게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니까 이제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상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렇죠. 이렇게 포괄하는 차원에서. 근데 반미 감정이 먹히지 않으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이제 먹히니까 좌파들이 방향을 틀어서 마치 그 김일성이 말했던 가끈처럼 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 이 가세 끈이 한쪽이 떨어지면 결국 머리에 붙어있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일본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면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에서도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전 좌파들의 공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한총련 반대 운동을 하면서 한총련이 이제 합법화 시도를 노무현한테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한총련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결국은 역사로 가요. 역사 문제로. 이 사람들 생각은 하나의 개념에서 출발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다. 안 될 국가였다라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왜 정통성이 없냐? 친일파들, 악질 지주들이 모여서 연합적으로 만든 게 대한민국이었다. 그 정점에 이승만이 있었다. 우리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반면에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만주,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세운 국가라는 거예요. 항일에다가 하나의 뭘 맞추는 거기에 정통성이 연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민통이라든지 이 사람들 체포됐을 때 신문 조서를 읽어보면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고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인데 일본을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사가 일본에 대해서 적대화하는 그런 관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수당은 이제 대놓고 반대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너무 그런 안타까운 그 구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때는 뭐냐면은 이런 역사 인식을 문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대로 갈수록 그 틀이 유지되어 있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대, 20대, 30대까지는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책을 쓸 때는 타겟을 4, 50, 60을 겨냥해서 쓴 게 아니라 10대, 20대, 30대를 겨냥해서 그들이 언어로 소통을 하고자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좀 온라인체도 많이 들어가고 좀 비속어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보면 누가 읽어보면 뭐 일베네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자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런 용어는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썼던 책은 편집자분이 다 삭제를 내버렸어요. 아, 그런 좀 캐주얼한 용어들은요? 예, 온라인책 이런 온라인 거는 책. 네. 다 삭제를 내버렸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 뭐 최근에 내신 책,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일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맨 얼굴의 독립운동사, 이 책을 이제 최근에 내셨는데 독립운동 관련해서 뭐 당연히 무장투쟁, 그다음에 외교투쟁이라는 그 노선이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은 주로 무장투쟁 운동의 민낯을 이제 폭로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 무장투쟁이 아예 완전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장투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식민지 국가에서도 무장투쟁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난립을 했었고 어떤 통일적인 단체가 주도하지 못했고 이제 사심이 너무 강했어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심이요. 주도한 사람들이 사심이 너무 강했어요.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사심. 그래서 장차 이제 독립이 됐을 때 자기가 여기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와바리라고 하죠. 나와바리에서 내가 이거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의 이제 조폭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무장 독립운동이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무장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임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기에 순수했던 마음을 그 초심이라고 하죠. 그 초심을 해방할 때까지 계속 갖고 가지 못했고 또 다른 외세에 의탁을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운동보다는 다른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청부살인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게 그렇게 예속이 됐으면서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등한시하고 국민당 정부나 팔로군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조직 목적에 부응하고 부안해동하는 일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이런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실제 한 일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책을 이제 서평 같은 거 읽어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냐? 네, 그렇죠. 그런 비판이 많죠. 이 사람들이 사실 독립운동 한 건 맞고 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건 아니지 않냐? 만주나 이런 데서 타지에서 이렇게 풍찬노숙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처자식과 다 이별하면서까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오로지 독립만을 생각하면서 그 몇십 년 동안 힘들게 운동하신 분들이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편이죠. 초기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래서 광복군 같은 뭐 광복군을 보면은 지도부가 다 중국인이에요. 의용대도 마찬가지고 조선 의용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쪽수상으로는 50대 50이었지만 그 50대 50이 상층이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열은 그 장개석 쪽이었나 아니면 모택동 쪽이었나? 그렇죠. 장개석 쪽 사람들이. 장개석 그리고 저기 팔로군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조선 의용군, 화북지대. 얘네들은 아예 그냥 100%예요. 그냥 거기가. 우리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의 비판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행적이 독립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근데 많은 대중들은
그것과 달리 너무 미화된 버전의 스토리를 그렇죠. 뇌리 속에 각인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만주 쪽에 갔을 때는 그래도 뭐 나름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처음 그렇죠. 갈 때는. 근데 그렇죠. 거기서 뭐 활동하면서 네.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현실의 벽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조폭화되는 나아바리를 네. 구축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이제 흑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독립운동의 목적은 사라지고 생존의 음. 조직이나 개인의 생존 거기에 급급했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유지하기가. 사실 무장 독립군은 100명만 유지한다고 해도 이 100명이 하루에 먹고 입고 무기를 지급한다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다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이나 팔로군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지만 만주의 무장 독립군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체 조달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할 수밖에 없고 촉수가 시달리면은 이제 마적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제휴해서 연합하고 그래서 이제 마을 하나를 쑥대밭 만드는 일은 진짜 이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일본 영사관의 그 자료를 보면 그때 습격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구제 조사서가 있습니다. 네, 어느 마을에서 몇 명이 우리 영사관에 와서 피난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각 개인당 얼마씩 돈을 줬고 부상자를 치료해 줬고 이렇게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 같은 한 핏줄인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본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했다는 것은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독립운동가들 또는 뭐 그 무장투쟁 조직들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었고 군소 규모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휘 통합 체제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생각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흑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 100명, 뭐 50명 이렇게 유지해서는 절대 독립을 이룰 수 없겠구나. 정말 그렇죠. 대의를 위한다면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휘 체계도 좀 구축하고 좀 이렇게 리더도 선발하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어떤 효과적인 성공을 위한 어떤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했었죠. 했었어요. 시도를 많이 했었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근데 막상 이제 모이면 싸우는 거죠. 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삼부 통합할 때도 그랬고 또 1920년도에 왕삼덕이나 이제 민공 그 와가지고 임정에서 파견나온 사람들 너네 제발 좀 합쳐라. 그랬을 때도 못 합쳤어요. 워낙 이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들고 일어났고 또 이제 지도부가 거기서 오케이 하자 하고 합의를 했어도 막상 본부에 갖고 오면 이 뭐야 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 없어 다 무효야 지금 정청래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무효화 시켜버리니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빠떼고 있으면 너네 그냥 반대한 애를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통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했다가도 금방 깨졌어요. 서로 생각이 달랐고 기본적으로는 의병 출신들이 있었고 또 이제 민주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정 쪽 이렇게 임정파하고 의병파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거는 옛 왕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돼. 왕정 복고파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복백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독립이지 무슨 소리냐. 뭐 그런 그래서 뭐 종묘사직을 계속 다시 이어가야 되고 그놈의 종묘사직. 그리고 이쪽은 아니다. 서구처럼 여기에 전부 이제 뭐 국민들이 그 주인 공화정이죠. 그런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분립을 하고 그냥 분립만 하면 좋은데 이제 서로 이제
같은縄발이 있었기 때문에 분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살림 차렸는데 자꾸 같은 재산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네 딴 살림 차렸으면 너네 알아서 살아야지 왜 우리 땅에 계속 들어와? 그래가지고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서로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면 그 뛰쳐나간 사람끼리 또 모였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뛰쳐나가면 또 거기서 또 싸워. 또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쳤다가 뜯어지고를 반복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살육하고 죽인 독립군들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만주에 공산당이 들어와요. 이 공산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부 투쟁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공산당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하고 합세를 했기 때문에 세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게 기존의 우리 한인 조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이 이게 심상치 않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 한인 전체는 중국 공산당에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장투쟁은 끝난 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무장투쟁 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단체 또는 이 사람은 좀 인정할 만하다, 평가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홍범도, 김좌진, 또 뭐 저기 누구죠? 또 그 문재인이 얘기했던 이청천, 또 김원봉 뭐 다 포함해서 없다. 그 사람들이 뭐 한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 3대 구락군들입니다. 뭐 이청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버티다가 못 버티고 결국은 그 옛날에 군빨 잔당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또 말이 연합이지 거기에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마적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었고 우리 조선인 출신들에 대해서 무기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끌려만 다닌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임정으로 돌아가야겠지. 뭐 권유라든지 이런 걸 받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몇 번의 접촉을 하고 나서 임정에 선을 넣어서 이 사람이 임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군사학교인가 그걸 하게 되죠.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죠. 소위 안빈낙도를 추구한 겁니다. 근데 임정에서 왜 우리도 지금 밥상이 모자라. 왜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했는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제출한 게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대전자령 전투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또 몇백 명을 죽였대. 근데 그거를 이제 박창욱이라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대전자령이라는 지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청천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투를 한 내역을 포트폴리오죠. 난 이런 전과를 올렸다고 다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 그 만주에 잔존했던 군벌들 후예들이 국부군이라고 해. 이 사람들이 싸운 전과였어. 자기들 전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전과를 자기 꼴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무장 전투를 하면서 세우는 전과나 실적들이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학자들이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때 누가 뭐 장교 누구를 죽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인사기록표를 살펴보면 멀쩡하게 살아서 전역도 다 하고 온 사람들 뭐 죽였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도 치고 있고 학자들이 일본 장군을요. 죽였다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역하고 살아 돌아가고. 그렇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만 죽었다고 막 그러는 말을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배운 신진학자들, 연구원들도 다 그 학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학계는 일종의 도제 수업이잖아요. 지도 교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새로운 발상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한데 기존의 학풍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논문에 일제 강점기라고 나오는 논문이 있으면 저는 대충 감을 잡습니다. 사실대로 쓰지 않고 이제 자기가 어떤 가설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료를 덧붙이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일제 시대를. 일제 강점기라고. 그냥 일제 시대죠. 그냥 일제 시대. 일본이 지배했으니까 일제 시대죠. 일제 무슨 강점기예요? 그게 우리가 나라를 갖다 바친 건데 그는 강점기라고 볼 수가 없죠. 일본이 강요로 우리나라를 빼앗았나?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협조해 준 겁니다. 특별히 고종이 협조해 줬죠. 고종뿐만 아니라 뭐 순종도 그렇고 우리가 변변히 저항 한번 못했고 일반 백성들도 사실 지금 3.1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1운동이 독립운동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으면 합방할 때 써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조용하게 있다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을 잃지 않다가 왜 9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민중들이 봉기를 해. 그건 독립운동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막상 이제 민중들은 일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왕조의 교체 이상의 의의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뜻 있는 뭐 지사들이 뭐 자살도 하고 유생들이 뭐 통곡을 하고 했다지만 그 사람들이 민중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외교 독립운동. 그 외교 노선을 통해서 독립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차라리 그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독립을 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조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 대해서는 어떤 큰 대의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 거죠. 근데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 뿐이죠. 우리가 이 민족이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장준하 아시죠? 장준하가 나중에 임정에 쫓기다가 임정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임정 청사 내에 있는 의자 수보다 분파가 더 많대요. 그만큼 임정이 얼마 되지도 않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일본 자료를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주의 주장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어요. 싸우다 보면 사람이 참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호 고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권총을 옷에 넣고 다니는데 김상호 고사는 공언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언젠가는 손을 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김상옥만이 생각이 아니고 뭐 안창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상해에는 무장단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병 비슷하게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죠. 뭐 권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좀 일종의 뭐 깡패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람 철혈량 같은 경우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임정 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돈 좀 주고 그 사람도 고용한 거예요. 뭐 자기 신변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쉽게 말하면 암살조 같은 거네요. 그럼요. 너무 얼빵 없잖아요. 독립운동 하라고 갔는데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선생님은 근데 지금 원래 역사 전공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통해서 뭐 역사 교수거나 그렇죠. 역사 강사는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되셨나요? 아까 그 한 총련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한 총련이다 보니까 이제 쟁점마다 역사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6.25 하면은 이승만 얘기가 나오고 뭐 이승만 행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왜 6.25 때 도망갔나? 왜 거짓 선전을 했나? 뭐 이런 얘기. 왜 한강다리 폭파했어? 이게 친일파들을 앞세워서 정부를 만들었고 뭐 이런 말들이죠. 그런 것도 또 제일 심한 게 이게 반민특위 이승만이 해체했잖아. 친일파 청산에 그만큼 거부감을 갖고 있었잖아.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보도연맹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역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 저작물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뒤지는 기술이 그때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지금도 어느 자료를 뒤져야 어떤 소재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처음에 떠올라요. 이게 자료를 찾는 기법이 있어요. 그 자료를 찾는 기법은 키워드라도 해야 되나?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잘 찾아서 일단 우리 쪽에 있는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해외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됩니다. 근현대사에서 후대로 넘어올수록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의 원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 일제 시대는 일본 쪽 외교 사료관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고, 근데 요즘은 이게 다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번역본으로 같이 이제 볼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라고 주면 못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링크를 걸어줘도 못 봐. 그래서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1차 사료라고 하면 뭔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읽으면 일반인들은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요. 힘들고 외국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보면은 알아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못하고 러시아를 못하지만 원문 사료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취지 문서겠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을 잡으면 그 문서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전문 번역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건 중에 한 건은 건지나요? 그게 다 비용이 드는 일이고, 사실 또 해보니까 또 한계가 있는 게 번역가들이 실력이 없어요. 진짜 번역을 못 하더라고요. 돈 받고 일하면서. 그런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지금 원래 그러면 그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원래는 제가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었잖아요. 이렇게 1998년도부터 입행을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은행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하나의 어떤 시각이 생깁니다. 거짓말에 대한 느낌, 그런 거를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말에 거짓말이 있으면 딱 그걸 빨리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가 있고 사람들 진술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진술하고 매치를 시켜보고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 알리바이를 많이 만들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료의 진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심하는 버릇이 있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이게 자료를 보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옷차림이라든지 말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정보조표를 보면서 부채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 매초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격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눈썰미가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먼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들. 뭐 북두칠성이 전기를 받아서 이름을 응치로 했고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뭐 어머니가 뭐 수의를 제작해주고 뭐라고 하지, 아들 중군에게 뭐라고 하죠? 중군아 너는 거기서 사형당하는 게 대의를 위한 길이고 뭐 그런 말을 했다. 방송에는 막 처절하게 자막까지 뿌려주면서 우리 조마리 여사가 이런 말을 했고 얼마나 애국자 집안이고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다 까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거짓말이겠구나 하는 거를 원문사를 다 까보고, 수위는 러시아에서 20은 주고 구입한 거고, 조마리 여사는 안중근에게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 말은 한 적은 있어도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는 게 다 까보면 나와요. 그런 거를 국가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제 책에 보면은 1편도 2편도 도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도장, 위조 도장,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세를 위조를 해요, 세상에. 이게 고종이 너무 달콤한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안 좋은 놈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당신 나 망명시킬 테니까 그쪽에 있는 우리 집 땅이나 우리 집 사. 그런 말을 하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 만일에 대비해서 나는 그쪽 땅을 사면 좋겠네 하고 돈도 그냥 막 줘버리고. 그리고 뭐 외국인 선교사들한테 내가 저기 미국에 가서 우리 대통령한테 잘 말해줄 테니까 활동자금 주십시오. 그러면 또 선뜻 주고.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꼬이다 보니까 5세가 막 위조가 돼가지고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보면 1편에서 제가 헤이그 밀사 특사죠, 특사. 그 사람들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어세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고 간 그 러시아 황제에게 바친, 니콜라이 2세에게 바친 친서.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특사들이 가니까 그걸 임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친서를 러시아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문서가 다 어세가 찍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다른 거야. 모양이 다르고 획이 너무 엉망이에요. 막 번져 있고 삐뚤삐뚤하고. 어세가 이게 도장으로 찍었으면 그런 글씨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분석을 했죠. 사실 그 헤이그 특사 위임장이 어세가 위조가 됐다라는 지적은 예전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거 조선일보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고, 그 필적 감정이라든지 인장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너는 위조된 어세다, 가짜 도장이다라는 걸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태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건 말이지, 그건 원래 백지 위임장이야. 특사들한테 그냥 백지를 주고 너네가 알아서 써 하고 준 거야. 이건 참 그럴싸한 얘기들을 어떤 학술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놓칠 뻔한 것을 또 찾아서 또 책에도 썼습니다. 어제 이제 헐버트의 출구 위임장의 도장. 그 보면 도장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는 별 의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감을 위조해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도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일단 너무 윤곽이 거칠었고, 그 다음에 글씨가 도저히 왕이 쓴 글씨가 아니다. 글씨가 도장이 있으면 이렇게 도장을 피해서 썼어요. 아무리 악필이지만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도장이 있는 부분을 먼저 쓰고
그죠? 도장 있는 부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글씨를 채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의심이 되니까 그 도장을 벡터 이미지화를 했어요. 그냥 확대하면은 깨집니다, 이미지가. 그러니까 벡터화해서 확대를 시켜본 거죠. 확대를 시켜봤더니 역시나 짐작이 맞았던 거예요. 이 어새가 국새죠, 국새. 국새가 또 9종인가 10종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어새는 이제 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던 도장입니다. 공식적인 도장이 아니고 황제 어새라고 써진 거. 그 어새가 개인적인 문서라든지 그런 데 사용했나 봐요. 정상적인 국새보다 좀 작게 만들었는데 5.5cm인가 작게 만든 건데 이것도 버전이 몇 개 있습니다. 버전이 한 2~3개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거를 버전이 달라서 차이 나는 것일까 모양이. 근데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이 너무너무 달라요. 다. 이거는 가짜가 틀림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럼 누가 이 가짜 도장을 찍어서 이런 시도를 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책이 그러면 무지 또 분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 쓰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낸 거죠, 제가. 최근에 보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이제 국회에서 또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놀랍진 않은 소식인데 뭐 선생님은 이제 특별히 역사에 대한 책을 집필하신 작가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과거 운동할 때는 어떻겠어요? 북침, 6.25 정제는 북침이야. 그럼 뭐 옛날에 다시 쓰는 현대사에서는 뭐 커밍스 뭐 이런 그런 잡서들을 읽고 참 쇼킹한 주장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잖아요. 새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면 999 처벌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아니 자기 생각을 어떤 근거를 갖추고 말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힘으로 틀어막는 거야? 그게 지금 합당한 건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책을 쓰거나 발언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원래 허위만 인정됩니다. 허위만. 우리 명예훼손이 사실과 허위 둘 다 처벌을 하지만 죽은 사람은 사실을 말할 때는 처벌되지 않고 허위일 때만 처벌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이라는 것도 피나게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지고 또 피나게 싸워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예 그냥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식으로 퉁쳐가지고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는 뭐 일제시대를 찬양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위헌을 자기들이 그렇게 위헌적인 법률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헌법을 얘기하고 뭐 법치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참 불행한 사태를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5.18이 그런 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뭐 한 줄 썼다고 딱 한 줄 썼는데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고 불려다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헌 소송을 안 하죠? 명백히 위헌인데 다들 침묵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지금. 그 5.18이나 4.3과 같은 얘기들을 보면은 우습게도 보수당이 이걸 거들어 준 겁니다. 그 정치적인 합의,
나쁜 말하면 양압이라고 하죠. 지분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 합세를 해준 겁니다. 5.18 특별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걸 합의를 해줍니까? 5.18에서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하게 하는데? 그 5.18의 주된 정신이 민주주의 운동 아니에요?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그 민주주의입니까? 북한군 침투설 물론 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에 난 얼마든지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자료는 자료로서 반론하고 논리는 논리로서 반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걸 법으로 해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고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 출연이 방송에 출연한 건 최초의 그 예. 촬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좋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뭐 처음 책은 그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 책이죠. 네.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쓰실 생각 있나요? 자신이 조금 없어지는 너무 이제 책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조직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어떤 센세이셔널을 또 입어야 되고 그래서 뭐 한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책들이 뭐 100만 부를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만 부를 찍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책이냐 대단한 책이냐라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저도 읽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뭐 개인적인 평가니까요. 그렇죠. 뭐 노벨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오 하니까 이슈에 따라서 울려 몰려가지고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거죠. 지금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커버 페이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하얗게 나와요. 텍스트만 찍어가지고 우리같이 막 머리 싸매고 커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시민 찍고 제목만 쓰면은 그냥 날개 도친치 팔립니다. 10만 권은 팔리죠. 예, 기본 10만 부는 날려요. 지금도 책이 거꾸로 쓴 세계사 그거 엄청나게 팔립니다. 지금도 이게 어떤 작가의 네임밸류라든지 뭐 이렇게 TV 얼굴 좀 비치고 그다음에 뭐 최태성이 같은 사람들은 뭐 학교에서 계속 사주잖아요. 수행평가하면서 최태성이 뭐뭐뭐 있으니까 너네 다 읽어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 그 책을 다 사보지 않을 수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책을 내가지고 비용 건지기도 바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작가가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책을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열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쓸 책은 이미 계약을 하려고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책은 대한민국 선동지열사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선동 지열사. 예. 그게 어떤 책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신채호 책하고 신채호예요? 누구 책이죠? 이건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나온 책인가요? 대한민국 독립운동 지열사 누가 썼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은식인가? 그 사람들 썼잖아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가 왜곡되게 한 그 출발점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빗대어서 선동지열사로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근대부터 너무 많은 선동들이 있었고 그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큰 비극들은 다 6.25 빼고는 다 선동이 들어가서 다 4.3부터 대구 항쟁, 대구 폭동 전부 다 뭐 5.18까지 다 선동이 없었던 데가 없었어요. 이 선동이 이미 무엇인가를 좀 저는 고민을 했고 우리가 이 선동에 낚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선동에 잘 넘어가는 특별한 생물학적인 DNA가 있는가 또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동 잘 되는 어떤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메커니즘이 있겠죠. 예, 네, 문화적 메커니즘. 또 생물학적, 정치적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요. 선동이 좀 덜 되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정보의 진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자. 그런 부분을 한번 집필 의도로 해서 좀 한번 써보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즘 우리가 금기시되고 있는 위안부에 관해서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 위안부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사진? 어떤 여성이 배 맞습니다. 불룩해서 예. 일본 근데 그 가짜 사진입니다. 그게 가짜 사진이에요. 예. 그 사진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부분도 추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그 임산부나 어린아이의 죽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잘 넘어가는지 그 분석을 하면서 같이 그것도 함께 그 중학생처럼 보이는 그 여자 소년이 맞습니다. 배 불룩해서 예. 임신했고 옆에 이제 일본 그 육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 그 여자가 대표적인 누구라고 거잖아요. 지금 확정지어서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줬죠. 북한에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것을 조사한 사람이 일본인 교수인데 좌파예요. 그 사람이. 어떤 뭐 인터뷰나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왜곡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다른 사진을 통해서 규명을 해봤습니다. 또 아마 재밌을 겁니다. 아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또 그 책 나오게 되면 한번 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나라 역사를 보면 다 명과 암이 있잖아요. 뭐 좋은 네.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어두운 점도 점도 있죠. 나쁜 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땅을 개척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뭐 지구상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디언들이 또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역사의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이 한국 역사, 특별히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이 역사에서 객관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어글리한 면을 많이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장려해야 될 역사관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역사라는 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해석이라는 거는 반드시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사실을 먼저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해석을 먼저 가정해 놓고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연도나 단체나 인물을 알려주고 달달 외워서 시험치게 하는 게 역사 교육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 어떤 토픽에 대해서 자료를 접근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갖는다든지 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든지 그런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역사 교육이어야지 지식을 외우게 하는 것은 절대 역사 교육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팩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걸 하려면 일단 팩트를 알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교과서에 써져 있는 거는 팩트가 아니다. 팩트에 대한 참고적인 자료일 뿐이지 그 자체가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는 태도를 키워줘야 된다. 그것이 역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됐다면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뭐 선동에 낚이거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거나 반일 감정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물론 이제 선생님처럼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면 배우는 대로 뭐 의뢰 국가에서 그렇죠.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뭐 설마 선생님이 거짓말하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스펀지처럼. 시험치기 위한 용도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방송이나 강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쏟아낸 말들이 항상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잘못된 풍토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하고 어떤 사실이 있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들은 교과서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둘 다의 의견을 같이 기술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지 어느 게 정답이냐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책 맨 얼굴의 독립운동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 또는 뭐 역사학계 아니면 우리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걸 읽으시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역사에 진실은 없다. 항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시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너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방송들이 그렇게 안 하죠. 방송들이 극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8.15에 김구를 모욕하는 책이 출판됐다 뭐 이런 식으로 대문짝하게 나오고 특정 부분을 절취해서 이거 봐라.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소리냐. 그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방송들이. 그러니 어떤 새로운 관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반박하지 않고 그냥 인신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뭐 인격 살해는 해버리니까요. 그렇죠. 사람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이승만 학당 그 앞에까지 막 카메라 들고 쫓아가지고 선생님 인터뷰 좀 하면서 뭐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건 진짜 어떤 만행에 가깝죠.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역사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이 항상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틀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진명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